네, 2월 2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광주 5.18 묘역에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묘비를 닦은 분이기도 한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편의점이라 그래서 먹을 거 있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 편의점 아니에요. 저희 취재 편의점 네. 이라 가지고 네 저희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취재 편의점 열고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저희가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편의점에서 인터뷰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금씩 제가 MBC 라디오 네네. 대기실 이런 데서 의원님 뵙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날은 12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네네. 결의가 부결되던 날 그날 양쪽에 선배 의원들 팔짱 끼고 왼쪽인가 이해식 의원 오른쪽은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은 의원 두 분하고 같이 와서 박수 막 받으셨던 그날 꽤 많이 울으셨던 것 같은데 그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때 12월 3일 기업 날로부터 탄핵 때까지 시간이 정말 압축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다 비슷하셨을 것 같습니다. 큰 충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압축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광주 5.18 민주묘역을 가게 된 것도 12월 3일 그날 밤에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광주 민주시민들의 희생, 항쟁 1980년 5월에 그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이걸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2024년에 다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엄청난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빨리 광주 묘역을 찾아뵙고 싶다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그다음부터 12월 3일, 4일 해제하고 나서도 계속 흉흉했잖아요. 엄청 맞습니다. 흉흉했는데 예. 제가 12월 3일 계엄의 밤에 완전 욕쟁이 김상욱으로 유명해져가지고 하도 욕을 하고 다녀서 예. 너무 그날 화가 났어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참담하게 부서졌다는 것에 너무 분노해서 네. 그래서 저희 당 선배들한테도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빨리 본회의장 뛰어들어가라고 거의 발길질 하다시피 하고 해서 네. 뒤에 어떡하려고 제가 그랬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당내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진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12월 7일 전에 그러다 보니 당의 중진 의원들께서 저를 이제 탄핵 찬성을 못하게 하려고 설득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7일 날 이날 점심 때도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성일종 의원님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해요. 예. 근데 성일종 의원님이 따로 밥 먹자 하셔가서 둘이서 그냥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일종 의원님하고. 예, 성일종 의원님도 우시고 저도 우시고 예. 저는 이게 대통령입니까?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민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보수주의입니까? 보수주의는 헌정질서 지켜야 합니다. 하루도 빨리 끌어내고 우리가 먼저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하고 펑펑 울고 성일종 의원님은 마찬가지로 무슨 대통령이 이러냐 하시면서도 그래도 지금 당장 탄핵보다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내려온다 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온다고 그날 오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 말 한 믿어보자 하시면서 저를 설득을 하시고 그런 과정이었어요. 하여튼 아주 격정적인 하루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을 한테 그날 투표 표결하시고 나오셔서 기자들한테 쭉 설명했던 보수의 가치, 진정한 보수가 보수주의라는 건 뭐냐라는 것을 쭉 이제 설파하셨던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의원님께서 일종의 보수의 깃발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금 하는 게 저게 보수가 맞나?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법치를 준수하고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흔들면 안 되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그걸 다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월 7일 날 이제 기자님들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이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그때 순진하잖아요. 제가 정치한 지 얼마 됐다고요.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명백하게 당론을 반해서 뛰어들어온 것이라서 저는 이제 짧은 생각에 정치 다 했구나.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앞에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그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뭐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정치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활동하다가 들어왔는데 몇 달간 느꼈던 대한민국 이제 국회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걸 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문제점이 결국 12월 3일 사태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영 논리의 문제, 또 가치 상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진영 논리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양당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양당이 진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의원들이 어떤 소신을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비판적 사고를 하거나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내에 재선 3선으로 남는 사람들은 보통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만 남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당 지도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판단력이 없죠. 공감 능력이 없죠. 그냥 우기고 소리 내고만 잘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어리석은 자들의 정치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에 갇히다 보면 결과적으로 옳고 그름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승패만 따지게 됩니다. 네. 무엇이 당에 유리한가만 보지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건 타협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또 현명한 자들의 정치가 아닌 어리석은 자들의 오직 당의 승리,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어리석은 자들의 정치가 되어버리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불행하게도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치 지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또 국민의 바램을 녹여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수당인데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당들도 입장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슷비슷한 당들이 지역과 진영으로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서로 간에 그냥 전쟁 상태입니다. 제가 12월 3일, 4일 이후에 뭐 좀 가깝게 지내던 민주당 의원들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일 이후에 대한민국 진영 논리가 더 공고화될까 우려스럽다. 사회 갈등이 더 커질까 우려스럽다. 네. 이것을 막으려면 어른스러운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 네. 우리 정치 전체가 국민들께 죄를 지은 것이다. 12월 3일, 4일 사태 만약 비상경을 막지 못했다라면 저도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들께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중앙정치의 의무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 모두가 국민들께 죄송하다, 석고대죄하고 바른 정치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진영 논리로 못 갈 텐데 만약 그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나는 피해자입니다 하는 순간에 그럼 국민의힘은 진영 논리로 갈 거다. 그럼 다시 진영 싸움이 되고 사회 갈등이 돼버리고 거기서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라는 우려를 했는데 아무도 결국 사과 안 하더라고요. 결국 국민들께서 가장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기일인데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이 과연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별로 이제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프게 속상한 게 그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또 자나깨나 나라 생각이 먼저여야 할 분이 본인 안위가 항상 먼저인 것 같습니다. 본인 안위 때문에 네.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로 사회 혼란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마 추정컨대 뭐 마지막 변론 때도 강성 지지자여 단결하라 메시지가 또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헌재 못 믿겠다. 네. 또 무슨 반국가 지금 제가 볼 땐 반국가 세력이 누군가 싶어요. 근데 또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겠지요. 왜 저는 그게 본인을 스스로 자기 안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방어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본인이 살 길은 강성 지지층에 단결하라 하면서 이제 좀 극단적인 세몰이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그 극단적인 세를 유지하는 자가 네. 경우에 따라 다음 정권을 진다면 사면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또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본인들에 대한 비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일 것 같은데 정직하지 못한 거죠. 또 네. 비겁한 거죠. 또 국민들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세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국민들께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이고 또 국민들의 사회 이 국민들께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일이고 또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일이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다. 근데 사실 어제 저녁 늦게 시사인 단독 보도로 나온 김건희 씨의 육성 파일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 비상계엄을 했나 모두 이제 궁금해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잘 따라가 보면 내가 뭐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이게 명태균 게이트 그다음에 이제 김영선 공천 개입 논란이 이제 촉발됐던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았냐 했는데 어제 그 영상이 나와서 저희가 한번 묶어봤습니다. 일단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의원님 말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희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기 있는데 할수 있어. 유상현한테 조용.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선생님.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이만호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권성동이가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러대. 그래서 윤상이 끝났어. 그러니까 5월 9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5월 10일, 그러니까 2023년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소위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명태균 씨가 실무자인 강혜경 씨한테 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한 이런 내용이 지금 다 이게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 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실제로 잘못됐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개입해서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다는 것은 뭐 당선인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예. 이 정당 정치가 본질적으로 훼손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정당이 대통령의 수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삼권 분립에도 반하고요. 정당 정치 본질에도 반하고요. 또 민주주의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겁니다. 사실 좀 그 생각을 합니다. 좀 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또 구조적인 문제도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 정치 신인들이 과연 정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정당을 통하지 않고. 네, 네. 근데 그 정당에서 공천을 한다는 것은 공관위가 완전히 마음대로 하고 있죠. 근데 공관위가 공정성을 띌 수 있느냐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공관위가 오염되고 또 공관위 자의적으로 네. 국민의 뜻에 반하는 후보자를 낼 개연성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당을 떠나서 기존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정치 신인들이 정치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만약 공천을 못 받았다면 정치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네.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선거운동 방법에도 공직선거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 선거에 나오면 인지도가 부족하고 그것을 평가할 충분한 수단도 없고 또 알릴 시간적 또 기능적 방법이 없는 것이 현행 선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 보고 투표하게 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도 부족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은 공관위를 통해 공천하는데 공관위는 깜깜입니다. 근데 그 공관위가 되는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이쁨 받으면 좋겠죠. 공식 비공식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정당 제도가 무너지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충성하는 사람한테 공천을 주겠죠. 네. 국민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뽑긴 뽑았는데 내가 뽑은 게 아니죠.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면 네. 정당 간에 계속 뭐 권력은 주거니 받거니 하겠지만 모든 정당 수권 정당들이 다 이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정치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제도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한. 예. 우리가 이 일을 겪고서도 제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못 한다면 한심한 거죠. 예. 정말 한심한 거죠. 정치권이. 제가 최근에 그 의원님 이렇게 쭉 활동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 그래도 친한계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한 겁니까? 의원님 스스로 나오신 겁니까? 근데 이게요. 왜 이렇게 5.18 외롭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김상욱은 외롭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 5.18 민주묘역 가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보수입니다. 저는 생각에 대한민국 민주보수의 시작은 80년 5월 항쟁 이후에 있었던 87년 헌법 개정 그 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 정당의 예. 시작을 알렸지요.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민주주의였습니다. 네, 그분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5.18 특별법을 만들고 진행시켰던 것도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군부 척결한 것도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처벌한 것도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금융실명제에서 부패 청산으로 간 것도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하려고 했던 것은 예. 민주보수였던 겁니다. 87년 이후에. 네. 그래서 군부 독재 단절 그리고 광주의 5.18 정신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5.18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5.18 유공자를 만들어내고 그분을 존중하고 또 그 내란 수괴였던 전두환 노태우를 강력하게 처단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게 보수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보수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예.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이거는 단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수호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가치다. 예. 이걸 훼손한다면 이미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5.18 광주 금남로는 우리 보수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신성한 곳이고 순교자가 나온 곳입니다. 금남로는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한 현장이고 은폐한 현장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계엄을 찬성한다. 네. 또 그곳에서 계엄군이 십자군이다. 또 5.18 유족들을 모욕한다. 저는 용납할 수 없었고 2월 15일 이후에 며칠 동안 정말 분노에 네. 너무나 분노가 올라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12월 3일 4일 이후에 민주주의를 생각하니 광주 5.18 영령들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예, 한강 예. 작가의 말처럼. 그래서 꼭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2월 15일 9일 겪고 나서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한계 강사를 비롯한 광주 시민들께 사과드리고 싶었고요. 예. 또 5.18 영령들께 사과드리고 그 뜻 잊지 않고 지켜가겠다. 네. 참된 보수의 길을 잃지 않겠다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행을 결심을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묘역마다 헌화를 다 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건데 이걸 제가 2월 15일 이후에 바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공개적으로 이미 방송에 다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주변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변에 많이 좀 부탁을 했어요. 혼자 가면 이상하잖아요. 같이 가면 더 좋으니까 네. 같이 가자 했는데 일단 같이 가자라는 의견은 내 의견에 동의하는 분이 잘 없으셔서 그럼 혼자 가야겠구나 하고 있던 차였는데 예. 방문을 하루 이틀 앞두고 이제 친한계 일부에서 적절하지 않다 가지 마라라는 얘기가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가 그런 겁니까? 직접 아니면?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뜻이라고 봐야 돼요? 라고 전달은 받았는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통화는 안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뜻이다라고 라는 받으신 전달은 받았는데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조금 과정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광주 묘역은 꼭 가야 한다는 시일을 늦출 문제는 아니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5.18 유족들과 약속한 것들도 있고요. 예. 그분들께 또 실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저 개인 정치적 계산 때문에 시일을 늦춘다는 것 자체가 또 가지 않는다면 그건 저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저한테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그냥 가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결심하고 가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 이제 친한계 일부에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 앞으로 움직이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김상우 의원님이요? 예, 제가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친한계에서 나가 있으라. 그게 더 한동훈 대표님을 돕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 저는 한동훈 대표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을 돕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저를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양심이 어긋나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이 한동훈 대표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니 그럼 한동훈 대표님을 위한 마음에서 따르겠다 하고 일단 단톡방 나온 겁니다. 왜 그 5.18 영령들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왜 한동훈 대표의 길에 어긋나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깊이 있는 토론을 한 건 아니고 방문 하루 이틀 전에 이제 통지를 받은 거여서 네. 근데 추정컨대 네.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도 좀 포섭할 필요도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보는데 예. 근데 다른 한편 또 그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놓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원칙 있는 보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보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역사 그래서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보수. 예. 사실 원죄가 있는 정당에 대해서 당당할 수는 없는데 제대로 사과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죄 있는 정당이지만 원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그래야지 사과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예. 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야 할 길을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가는 좀 건강한 보수를 만들고 싶다는 제 길을 뚜벅뚜벅 가면서 또 한동훈 대표를 계속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론을 이제 제기하면서 그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네. 여러 비판이 있는데 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진영 논리에 갇히는 생각이 제일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상대는 무조건 틀렸고 우리는 무조건 맞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네. 틀릴 수 있고요. 또 네. 상대가 우리랑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또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르니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방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건강한 보수가 해야 될 시대적 역할이 포퓰리즘을 막는 것 그리고 극단주의를 막는 것 네. 그 두 가지의 시대적 사명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보수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개적으로 네. 환영할 일이지요.
같이 건강한 보수하겠다면 반가운 일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뿐인지 실행으로까지 가는지 네. 이제 그거는 지켜보면서 진정성을 판단해야 될 것이고 말뿐이고 실행이 없다면 도리어 본인에게 해가 될 것이고요. 부메랑이 될 테니까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니까. 근데 말뿐이 아닌 실행까지 있다면 뭐 당연히 뭐 중도 보수 쪽에서 환영할 일이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그 생각은 들어요. 다양한 정당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치 경쟁을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한 정당이 모든 걸 독식하면 모든 가치를 독식하고 모든 권력을 독식해 버리면 가장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봤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권력이 집중되면 뭐 전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가치 추구가 아니라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입만 바라보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저는 참 반가운데 민주당이 모든 가치를 다 독점하는 것 같아서 그건 우려스러운 거예요. 아, 예. 가치 독점이 일어났을 때 가치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바라건대 좀 대한민국 이거는 그냥 막연한 예, 이상인 기대. 거 생각인데요. 오늘 오다 보니까 뉴스에 그게 있더라고요. 독일이 좌우 연정으로 예. 저는 너무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예. 기민당, 왜냐하면 이사당. 예.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력으로 보나 사회적 수준으로 보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보나 또 국방력으로 보나 대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나 더 이상 불안해서 강력한 대통령에게 의지해야 한다라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 새로운 이제는 개헌이 필요하다. 독일 같은 정당 제도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뭐냐면 가치 지향의 정당이 여러 개가 있으면서 있고 뭐 정권 획득이나 어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수당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공정사회당, 자유당, 뭐 자율당 뭐 이래가지고 한 서너 개 있으면서 또 그중에 이렇게 되면 구구당도 이걸 허용해 줄 수도 있죠. 제일 끝에 있어라 그래 너. 그래도 혼자는 못 하니까. 예. 그리고 보수 쪽도 뭐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뭐 AI당 뭐 여러 당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당이 나선다. 야 이게 노동의 가치와 함께 충돌을 하는데 그럼 공정사회당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서 논의가 일어나고 정책 네. 논의가 일어나고 그 정책 논의의 끝에 연정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그런데 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합당을 해버려요. 예, 맞아요. 합당하면 안 돼요. 예. 당은 당대로 가야 돼요. 같이 예. 추구하면서. 네. 하지만 테마별로 연정을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형태가 되면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양한 연합 정치의 모델이 그러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5개 당이 연정으로 움직이다가 예.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럼 예. 나는 동의못에 빠지면 연정이 깨지면서 다시 또 움직이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대통령 뽑아놓으면 5년 동안 내 맘대로 할 게가 아니라 항상 긴장하겠죠. 잘못하면 깨지는데. 네. 그러니까 그 연정을 위해서 서로 존중과 배려. 그렇죠. 존중과 배려를 예. 하지 않으면 그리고 당장 깨지니까. 그 경청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면 당장 연정이 깨져버리고 예. 그러면 정권이 바로 무너지니까. 좀 이제는 그런 본질적인 네. 진짜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사태를 겪고도 안 바꾸면 그렇습니다. 물론 윤석열 개인이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선 뭐 오늘 그 최후 변론하고 조만간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국민의힘 이미 훌쩍 대선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지율로는 1위 나오던데 네. 지금 이 분위기면 국민의힘은 그 김문수 장관을 대선 후보로 놓고 레이스를 밟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장관이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김문수 장관이 당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주체들은 기득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 당권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강성 목소리를 냈던 의원님들은 다음에 공천받기가 좋겠죠. 자기 당권은 지키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겠죠. 네. 어차피 대선 안 될 바에 기득권이라도 지키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네. 특히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간절한 소원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아니라 만약에 개혁 보수가 와서 보수를 개혁하겠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댈 데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김문수 장관이 당권을 잡고 윤석열 풀어주라라고 계속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되면
뭐 대선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목소리에 힘은 실리는 상황이라서 네. 경우에 따라 정치의 흐름에 따라서 예. 여야 대타협을 위해 풀어준다는 목소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 풀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절대 안 되죠. 저는 헌정 질서의 정확한 판단으로 역사에 남겨야 될 일이고 그래야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습니다. 네. 이걸 수월하게 좋게 해버리면 네.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12월 3일 4일 있을 뻔한 일은 너무나 참혹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500명을 체포해서 처형을 한다면 아이고야. 저도 이미 죽었겠지만 일단 그렇게 된다면 예. 대한민국 국민들 다 들고 났겠죠. 자, 그럼 학살도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미얀마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얀마나 뭐 저 캄보디아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이게 민주주의는 너무 쉽게 무너져요. 경제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수호해야 합니다. 보수야말로 정말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제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합리적인 그 보수를 해보자라는 당내의 목소리가 사실 기자들이 통화할 때는 개별적으로 통화하실 때는 다 의원님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한숨부터 쉬시고 내 생각은 달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이 외화되는 발언 뭐 이런 내용은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거든요. 첫째는 제가 뭐 계속 자꾸 하는 얘기인데요. 정치인이 정치를 왜 하는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정치를 왜 합니까? 돈 벌려면 사업해야죠. 명예를 얻으려면 적십자 회장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칭찬받으려면 봉사활동 많이 하면 돼요. 정치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생길 수밖에 없고요. 불명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 못 법니다. 네. 개인으로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정치여야 합니다. 근데 정치하면서 이걸 얻으려고 하면 네. 안 돼요. 근데 정치하면서 자꾸 이걸 얻으려고 해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네. 칭찬 얻으려고 하고 돈을 얻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득권이 돼버리고요. 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께 계속 묻고 싶습니다. 정치 왜 하는지 그거 놓지 말라고. 네. 국민에게 봉사하려고 나왔으면 봉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개인 기득권 때문에 자기가 또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로 지역 기득권이 있겠죠. 네. 지역 유지와 밀착 관계도 있고 지역 언론과 밀착 관계도 있습니다. 그 지역 기득권을 지키고 싶겠죠.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왕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국회의원보다 지역에서 왕이 더 중요하겠죠.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 공천을 또 받아야 돼요.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맞고 옳고 그름은 안 중요한 거예요. 네. 어디 일단 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줄 서는지가 더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한심하네. 어디 줄 서는지가 중요해져 버리니까 뭐가 옳은지는 알아. 근데 그거는 이상이고 현실은 안 그래. 현실이 안 그래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 그런 거죠. 이거는 뭐 여야를 놓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치인들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눈 뜨고 보시고 이렇게 자기를 위한 정치하는 사람 네. 쫓아내야 됩니다. 국민 소환제. 예. 저는 대찬성입니다. 아마 근데 제가 1번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의원님께 여쭙고 싶었던 게 네. 당내에서 왕따와 괴롭힘 이게 도를 넘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폭이 찾아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지금 뭐 그 또한 국민들의 뜻이겠죠. 에? 그 또한 국민들의 뜻일 것이고요. 저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치인이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은 책임을 지고 의무를 수행하는 자지 어떤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피해 호소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다 감내하고 또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네. 근데 울산이라는 지역이 네. 그 상당히 보수적인 동네 아닙니까? 그러게요. 어제도 또 저 국회의원 내려놓고 더 빨리 울산을 떠라 이러고 또 기자회견 지역에서 또 있었던데. 예. 울산에서 떠나라 이런 거예요. 네, 이제 거의 완전 지구를 떠나라 수준. 이제 지구를 떠나라 수준까지 갔습니다. 갈 데도 없는데 자꾸 지구를 떠나라 하고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네. 근데 예. 뭐 정치하겠다고 나선 순간에 이런 걸 다 감내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많이 계셔요. 근데 예. 이제 일반 아니, 시민들은 울산에. 일반 시민들은 응원해 주시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저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지역의 기득권 세력이죠. 지역 정치인들 또 경우에 따라 네. 이 지역 정치인들과
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부 지역 언론들, 네. 또 일부 지역 유지들, 예. 또 일부 지역 사회 활동가들 이런 분들께서 예. 본인들이 기득권을 지켜야 하다 보니까 예. 강력하게 비토하는군요. 뭐 비토 정도가 아니라 막 예.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만들어서 버뜨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의원님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아니 뭐 늘 그러잖아요. 예, 메신저로를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다투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네. 그래서 뭐 부끄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또한 정치하면 감내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피해 호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정치인은 책임을 지고 의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창에 정말 멋지십니다. 상욱 씨. 네, 이런 제가 아는 분인가 봐요. 라일락이라는 분인데요. 네, 힘내시라는 응원글 울산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 제대로 된 보수의 깃발이 되신다면 대한민국 정치 질서 젊은 정치인이시니까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시작 아닌가 싶어요. 네,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에 반드시 자리 잡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건강한 보수가 있으면 건강한 진보적 논의가 더 편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보수라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네. 이 틀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안정된 네. 사회. 그리고 진보에서 논의된 다양한 논의들이 충분히 이제 익어지면 네. 다시 또 보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뿌리가 다시 내리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진보에서는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고민과 또 실험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거기서 이제 검증된 것들을 보수에서는 사회에 계속 뿌리를 내려가고 네. 하면서 이렇게 원활하게 서로 간에 작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과정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 이거는 기본적인 틀에 불과하고요. 세부적인 가치 지향도 다 할 수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색 지향, 여성 지향, 남성 지향, 뭐 인공지능, 반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치 지향들이 논의가 개별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서 일어나고 이것들이 다시 진보와 보수의 논의를 통해서 개혁과 실험 다시 또 사회 안정화로 들어오고 하면 이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요. 예.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되게 단순해요. 딱 진영. 너는 나빠 나는 오라. 이게 그렇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을 겪고도 안 바꾸면 예.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도 안 바꾸면 제가 제 동료 의원들이 저를 좀 싫어하는 게 제가 자꾸 소선거구제 폐지하자 하니까 앞에서는 그래 하고 뒤로는 왜냐면 자기 의석 내려놔야 되잖아요. 기득권 예.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득권 그 얘기 좀 공인이라면 네.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5.18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묘역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여중생 희생자도 있고요. 남고생 희생자도 있고요. 그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목숨을 내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 것이며 얼마나 고립감을 느꼈을 것이며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길이니까 목숨까지 내놓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뵈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나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만들려고 했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습,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습, 진영 갈등하는 그런 거 말고 예.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주주의의 모습. 물론 제가 너무나 미력하여 계란으로 바위치기라서 계란이 깨지겠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하는 게 제 네. 의무고 책임이고 도리라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소위 대한민국의 보수 네. 정치인 가운데 최고시다. 아이고, 아닙니다. 진짜 보수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사 오늘 많은 사람이에요. 예. 국민이니까 국민인 만큼 예.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 네, 오늘 너무 편안하게 말씀 듣다 보니까 11분이나 지나가지고 예,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종종 모셔서 저희가 참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또 좋은 대안 만드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이 피도록 하는데 일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좀 더 들었으면 다음에 시간을 좀 길게 잡겠습니다. 밤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밤샘 토론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